안녕하세요. 자, 아동 심리상담사 직무교육의 내용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아동 상담 과정입니다. 자, 아동 상담 과정이라는 것은 그 상담에 있어서 상담 접수부터 시작해서 접수 상담, 또 당연히 이제 심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동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실제 심리 검사를 했을 때 또 그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또 실제 상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동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타의 과정이랄지 이런 검사, 실제 또 상담 과정들을 제대로 잘 익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접수 상담 및 심리 검사인데, 물론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상담 예약부터 받겠죠. 예약을. 상담 예약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이죠, 이제. 물론 상담 예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부모가 한다든지 또는 교사 혹은 그 아동을 돌보고 있는 성인, 이런 사람들이 전화로 하든지 상담 기관에다 실제 와서 하든지, 아예 그냥 아동을 데리고 와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약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부모가 데리고 올 때는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자기 자신, 부모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또 무력감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약을 받은 과정에서도 이 모든 부분은 인적사항이나 또 연락처나 현재의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어떤 사항이나 이런 부분,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비용입니다. 사실도 이 상담 예약을 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상담 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접수 상담을 합니다. 실제 와서. 실제 이 접수 상담은 그 아동의 부모가 아동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접하면서 어떻게 해서 상담을 연결시킬 것인가, 이 연결 여부를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접수 상담이. 그 접수 상담의 목적, 당연히 이제 목적은 뭐겠습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이 상담을 의뢰한 부모나 교사나 기타 보호자가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접수 상담의 목적이 되겠고, 이 접수 상담의 목적에서 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보자면은, 첫 번째가 항상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라포를 형성한다 그래요. 라포 혹은 레포라고 하는데, 이 라포 형성. 이 라포 형성이라는 것은 이 내담 아동 또는 부모, 내담 아동과 부모와 상담자 사이에 처음으로 접촉하면서 이 사이에서 레포를 형성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레포는 뭐냐? 레포는 아주 친밀한 관계, 허용적 분위기,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이 레포를 번역할 때 허용적 분위기 이렇게 한다든지, 또 친밀한 관계 이렇게 말하죠. 여하튼 이 레포는 상담의 성패를 좌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레포가 된다는 것은 상담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신뢰관계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그 내담 아동이랄지 학부모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라포를 형성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즉 목적에서. 그 다음에 아동 이해를 위한 관련 정보 수집. 그렇죠. 또 이제 그 상담을 해야 될 아이, 그 아동을 위해서는 상담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동을 위해서 아동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아동의 정보, 예컨대 아동의 성장, 발달사, 또 아동에게 부모 양육 태도, 가족 관계, 기타 등등,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 어떤 관계를 형성했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해서 정확하게 아동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문제를 명확히 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동의 현재의 기능 수준, 아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기능 수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아동 문제 파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동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 그래, 아동 문제를 파악해야 상담을 성공히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집한 관련 정보를 통해서 앞서 봤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와 관련된 아동과 부모의 갈등이 또 무엇인가 했죠. 그 다음에는 아동 문제 원인과 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치료 목적, 계획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접수 상담에서 목적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구조가 있는데, 구조란 것은 뭐 대부분 그런 것이죠. 이 구조적 자체는 아동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게죠. 상담 신청을 한 부모, 또 부모 당연히 구조를 파악할 때는 참여해야 될 것이고, 또 아동과 부모와 같이 상담할지 이런 여부, 아동과 부모와 같이 상담할지 또는 아동과 부모가 따로 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동과 부모를 함께 상담한 경우가 있고, 아동과 부모를 따로 상담한 경우가 있고, 같이 할 것이냐, 이제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아동, 부모 이렇게 묶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아동, 부모 따로따로 할 것이냐. 자, 이런 구조적인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과 방법으로 가보자면은 접수 상담에서 아동과 부모를 면담하고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 나오겠죠. 아동과 접상담, 또 그래서 상담소와 상담자를 소개해야 될 것이고, 상담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또 파악해 나가야 되겠죠. 특히 앞서도 말했지만 아동의 장단점, 상담 목표, 그게 중요합니다. 아동의 장단점, 상담 목표, 그걸 파악해야 되겠죠. 또 아동이 가족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교 적응 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했는가, 적응 정도, 그리고 아동의 욕구와 바람을 알아보고, 아동의 욕구와 바람, 아동이 어떤 소원이 있는 것이냐, 어떤 욕구가 있냐, 어떤 바람이,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이제 아동에게 상담하면서는 쉽게 그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알아보기가.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림을 통해서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뭐 집, 나무, 사람 이런 걸, 그걸 소위 말하는 HIP 그림이라 그래요. 집, 나무, 사람. 집, 하우스, 나무, 트리. 집, 나무, 그 다음에 사람. person. 그러니까 HTP 그림이다. 이런 그림을 통하여,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그림 검사, 또 가족 동적화 검사 이런 걸 씁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심리 상태 기능을 파악하고,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5세 이하의 그런 유아 같은 경우는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 유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라는 철저하게 노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는 것인가, 혹은 또 대답을 어떻게 한가,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인가, 목소리 크기와 톤이 어떤가, 또 눈맞춤과 어떤 반응이 어떤가, 이런 유아 행동을 관찰하고, 또 유아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 상담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접해보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이 부모와의 접수 상담이라, 부모와의 접수 상담은 결국 부모하고 같이 이제 묶어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모의 인적 사항, 뭐 이름, 성, 생년, 주소, 쭉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이런 가족 관계들 그걸 철저히 파악해보고, 그리고 주 호소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부모의 이 아이에 대한 걱정거리가 어떤 것이냐,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걱정거리, 주 호소 내용, 주 호소 여러 가지라면 또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이고, 또 각각의 호소 내용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랄지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도 알아보고,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충분히 파악해야 되겠죠. 주 호소 내용을. 그리고 그 아동의 생육사,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키워가고 있는가, 발달사 또는 교육사, 또 양육상의 특이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하고, 또 아동의 현재 생활 양상이 어떠한가, 지금 현재 상담 양상이 지금 어떠한 양상인가, 또 가계도가 어떻게 되냐. 적어도 이제 가계도는 늘상 말하지만은, 가계도는 적어도 3세대 정도는 가계도를 그려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도식화시켜서. 가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대략적인 장단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는 접수 상담 마무리 고려사항인데,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아동의 문제가 무엇일까? 현재 아동의 문제가 왜 생겼을까? 아동의 문제가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인상을 설명해 주고, 아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어떤 심리 검사를 할 것이냐, 또 어떠한 평가가 필요하는지, 이런 부분도 절차와 비용에 따라서 자세히 현실적으로 선택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 상담과 마무리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이 아동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 검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는 그다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지평가도 있고 정서, 성격 나오겠는데, 왜 심리 검사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심리 검사를 함으로써 아동의 기능과 발달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심리 검사는 아동의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아동의 기능과 발달 수준, 이 말은 지금 아동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실제로 접수 상담하고 다 그런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아동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또 발달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리 검사입니다. 이건 지금껏 이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을 동원한 것이죠. 물론 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찝어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아동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동이 왜 심리 검사를 하냐? 그 말은 아동의 현재 발달 과정, 기능 수준, 또 적응의 어려움, 여러 가지 증상, 이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심리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런 여러 가지 검사지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심리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를 일찍 이제 여러 검사지를 사용해서 많이 해봤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유용한 내용들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발달과 기능 수준, 또 사고와 정서상의 어떤 문제점, 특히 아동은 생각하는 것, 정서적인 것,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동의 장단점, 그리고 대인관계, 패턴,
이런 부분을 실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알아낸다. 그게 이제 심리 검사의 목적,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심리 검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동에 대한 관찰과 부모가 제공해준 정보로 아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굳이 심리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알아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 나온 자료를 가지고 상담자와 부모에게 아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 검사를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물론 심리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아동의 지금 기능과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상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가끔 이 임상 실험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 검사를 부모가 원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또 실제 이제 심리 검사를 하면서도 비용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또 이럴 수도 있죠. 만약 심리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부모의 어떤 요구, 부모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이의 발달 장애랄지 발달 수준이랄지 인지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의심되더라.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ADHD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하기 싫다 라고 한다면 어쩔 것이냐. 이제 그럴 때는 그 부모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상담사의 또 자질이 필요한 것이에요. 충분히 설득해서 부모에게 이러이러한 지금 현상이 보이니까 이렇게 가보자 라고 해서 실제 심리검사를 할 때 그런 고려사항들을 잘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검사를 합니다. 심리검사의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심리검사를 하는 것은 인지평가라 그러죠. 인지평가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인지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지란 말이 얼마돼요? 자, 어떤 아이가 대상을 보고 인식해서 아느냐 모르냐, 그걸 인지평가라 그래요. 심리평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지평가입니다. 인지평가라는 것은 주로 이제 지능에 관계된 것이에요. 지능. 그래서 뭐 인지검사, 발달평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인지검사, 발달평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주로 인지평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할 때 어떤 것을 하냐, 한국판 웩슬러 아동지능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판 웩슬러 지능평가, 이걸 많이 하죠. 또 이런 것들을 상담사 입장에서 인지평가에 동원시켜서 충분히 이 아이의 지능 발달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뭐 언어성 검사가 있고 동작성 검사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걸로 이 아이의 인지 상태, 즉 아이의 지능 검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베일리 영아 발달 검사가 있어요. 이 발달검사, 여기는 지능평가, 이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 또 사회 성숙도 검사, 이런 부분이 인지발달 부분이고, 인지발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서 및 성격 검사도 합니다. 정서 및 성격 검사. 아까 정서 및 성격 검사는 이 집, 나무, 사람 가지고 그림을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까지 쭉 조사한 과정에서 객관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집, 나무, 사람에서 이른바 HTP 그림을 하는 것이 있고, 혹은 또 문장 완성 검사라고 있어요. 문장 완성 검사. 또 감각 정서를 알아보는데 또 많이 하는 검사 중에 주제 통각 검사라고 있습니다. CAT라 그래서 주제 통각 검사.
또 로르샤의 잉크 반점이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정서 및 성격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경 심리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벤더 게스탈트 검사, 또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 상당히 또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은 발달 장애 검사도 있습니다. 이 발달 장애 검사라는 것은 자폐성 장애와 발달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발달 장애 검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폐 진단 관찰 척도라는 거 있고, 자폐 진단 면담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 검사에서 사용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아동 심리 상담사는 이런 여타의 검사치 혹은 검사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의 충분히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점, 아이가 갖고 있는 인지의 문제, 정서 성격의 문제, 또 신경 심리의 문제, 어떤 발달 장애의 문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아이가 안고 있는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준 것이죠. 물론 앞서 말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다소의 비용은 당연히 들겠죠. 그런 비용들을 보호자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만에 하나, 앞서 말했지만 고려사항에서 말했는데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심리상담사가 설득을 한다든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또 요구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동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봤고, 실제로 그 다음 부분은 사례 개념화 및 상담 과정입니다. 이제 사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사례는 케이스죠. 실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던가라고 케이스화해서 이제 보는 것인데, 그걸 이름하여 이제 사례 개념화 및 상담 과정. 자, 사례 개념화라는 것은 접수 상담과 심리 검사 후에 아동을 위한 자료가 맞으면 상담자는 아동을 이야기에 본격적인 작업으로 사례 개념을 한다. 이제 그렇게 했죠. 본격적인 작업으로서 이제 사례 개념을 시작하는 것. 그 말로 사례는 케이스라는 뜻인데, 자, 사례 개념화란 내용은 이렇죠. 사례 개념화란 아동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종합적 틀, 이렇게 정의돼요. 아동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종합적 틀이다. 즉, 상담자는 아동 문제와 현재 기능 패턴을 규명하고, 지금 아이가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 규명하고, 아동 문제의 발생과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한 원인, 또 유지 요인, 이걸 상담자 자신의 이론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가설을 세운다. 이걸 토대로 해서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략,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례 개념화 작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례 개념화는 상담 초기에 설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상담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서 초기에 사례 개념화 가설은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 그렇습니다. 이건 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수정될 수도 있고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 바로 사례 개념화라는 것이고, 그럼 왜 사례 개념화는 필요할까? 간단하죠. 내담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탐색을 심도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사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심도 깊게, 탐색을 심도 깊게. 아동을 이해하는 탐색을 심도 깊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례 개념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례 개념화를 통하여 내담 아동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또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어떤 개입으로 문제가 개선되고 해결할 것이냐, 아동의 발달 정상 궤도에 이르게 될 때는 어떤 일이 필요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례 개념화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 과정은 일단 맨 처음에는 평가 과정입니다. 첫 번째가 사례 개념 중에 평가가 있고, 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부모 면담을 하는 것이죠, 이제. 상담사가 아동의 어떤 문제들, 예컨대 아동의 문제, 연령, 발달 수준, 그리고 발달 장애, 또 인지와 성격,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앞서서 봤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심리 검사랄지 이런 걸 활용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사례 개념화해서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동의 현 상태랄지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발달 과정을 평가하죠. 그리고 나서는 평가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 아동의 부모를 면담해야 되겠죠. 부모를 면담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 개념화로 가기 위해서, 또 상담으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합니다. 부모에게 아동의 뭐 성장사나 가족 관계나 이런 개략적인 내용을 알게 됩니다. 뭐 필요한 경우는 이 상담을 하기 전에 부모와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상담 초기에 부모와 심층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얻습니다. 결국 이제 부모를 양육한 사람, 아이를 양육한 사람 부모잖아요. 그 아이를 양육한 부모, 양육자인 부모의 심리적인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주로 성장 과정에서 어땠는가? 현재 생활에서 겪고 있는 아동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부모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개념화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례 개념화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소로서 가게 되는데, 첫째, 아동의 현재 문제 및 기능 수준, 지금 사례 개념화에 들어가는 요소들입니다. 아동의 현재 문제 및 기능 수준을 파악해야 됩니다. 현재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아동이 지금 겪고 있는 것, 요즘에 이제 뭐 아동들의 어떤 증상들, 틱 장애냐, 또 대소변 문제냐, 또는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의 어떤 문제냐, 이런 이런 증상의 빈도, 유발 상황, 그리고 언제 시작했냐, 이런 부분들, 현재 문제를 알아야겠죠. 혹은 또 현재 기능 수준과 양상, 현재 기능 수준이라는 것은 인지 특성, 뭐 정서 상태, 기질적 정신병리, 또 소근육 운동과 운동 능력, 관계 양상과 행동, 이런 부분들, 이런 현재의 이 기능 수준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됐으면 문제 원인을 찾아내겠죠. 문제 원인이 아동 개인의 문제냐, 문제 원인을 보니까 아동 개인의 문제냐, 이거 개인적 원인이냐, 아니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면 환경적 원인이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아동 스스로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겠지. 문제 원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특히 이제 아동의 개인적 원인이라 그러면은 아동이 어떤 기질 자체가 소심하냐, 또 까다롭냐, 또 신체성 약점이 있냐, 또 타고난 활력이 있냐 없냐, 어떤 또 감각 통합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아동의 개인적 원인도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면 환경적이죠. 부모의 성격과 태도, 부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아동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부모의 성격과 태도, 가족 관계 양상이나 아동의 발달 시기별 부모의 양육과 훈육 태도, 양육자의 변동 등 가족과 관련된 원인,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두 개 원인 중에서 요즘 현재 오늘날에 와서 이 아동 문제 어떤 사례 개념화에서 보면
환경적 원인이 더 큽니다. 실제로는 아동 개인적 원인보다는 환경적 원인이 아동의 문제를 유발하는 게 훨씬 커요. 요즘에 와서 보면은 그 부모가 혹은 또 아동의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족 관계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지금 문제,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냐. 또 부모가 현재 문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부모의 아동에 대한 높은 기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아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 같은데 주의가 좀 산만하다. 근데 그런 아이는 대부분 아까 말했지만은 아전 인수격계 그런 해석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요즘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부모의 아동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고 또 과보호적인 태도 당연히 있죠. 거꾸로 또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아이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제한, 통제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문제를 유지하고 나서 그리고는 상담 목표 설정과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제 상담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상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구성을 해서 이제 상담 계획 같은 경우는 개별 상담할 것이냐, 집단 상담할 것이냐, 상담 매체는 무엇을 할 것이냐, 또 구조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상담 기관과 주당 횟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상담실 밖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병행 치료할 것이냐, 부모의 가족에 대한 개입이 있을 것이냐, 가족 외의 개입일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는 상담 계약을 해서 상담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 상담 과정이 초기, 또 중기, 말기,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추후 상담까지 이어집니다. 순서가. 초기 상담. 물론 초기 상담도 순서적으로 해서 초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치료적 관계 형성이다. 우리가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래포를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내담 아동과 혹은 부모와 상담사 간에 치료적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뢰 입각에서 래포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것이 상담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일단 아동과 상담자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이제 서로가 믿고 좋아하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맺어야 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상담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낯선 곳, 또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합니다. 불안해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어떤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뢰를 형성해 가면은 일단 초기 상담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첫 상담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다뤄야 될 것이냐. 일단 가장 조심스럽고 일반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첫 상담에서 하면 됩니다. 예컨대 상담자와 상담실을 소개하겠죠. 상담자는 누구며 상담실은 이러이러한 곳이야. 이곳에서 와서 하는 것이야. 상담을 할 때 맨 처음부터 무겁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상담실에 있는 놀잇감이랄지 또 놀이 도구도 소개해주고. 두 번째 이제 해볼 제한 설정이라는 건데 이건 상담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제한인데 일반적으로 상담 첫 번째 맨 처음에 할 때 상담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대략적으로 처음에 상담할 때는 첫 회 이렇게 할 때는 시간 제한에서 대략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렇게 하면서 시기를 늘려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뭐 상담 시간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자, 5분이면 끝난다. 5분만 더 하자. 또 10분이면 끝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해주고 상담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또 애들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비밀 보장입니다. 상담 초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너와 내가 지금 한 얘기는 철저하게 보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내용 자체가 어디로 밖으로 새나가지 않을 거야. 또 이 자칫 이제 부모에게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와 내가 한 말이고 너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야. 부모님에게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비밀을 보장시켜줘야지 상담이 편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제 중기 정도 가면, 이제 초기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중기면 조금 더 이제 심도가 강해지겠죠. 그때는 이제 어떤 결핍됐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내담 아이하고 상담자하고 어떤 전이가 일어나요.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상담자에게 옮길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담 중기는 이제 우리가 뭐냐, 성장과 신뢰 단계라 그래요. 초기의 래퍼 형성 이후에 이제 성장과 신뢰 단계,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담 자체가 무르익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과정에서는 상담자와 아동, 그리고 옆에서 뭐 지켜보고 요구되는, 도와주는 보호자 모두에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조금은 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인내심도 요구됩니다. 또 아동이 계속해서 또 내면의 갈등, 부정적 감정, 이것도 이제 표현낼 수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그로 말미암아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역시 이제 중기 정도 상담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말기, 이제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아까 가장 긴 단계가 중기입니다. 길고 지루한 중기 과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동도 스트레스랄지 이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말기 관계로 넘어가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 뭐 형제 관계, 또래 관계, 이것이 잘 개선돼 가지고 정말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되게 되면은, 상담의 마지막 단계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 아동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결이 된다. 결국 종결이라는 것은 이제 아동이 더 통합적이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로서 종료 과정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아동이 종료 시점에서는 일단 아동 의견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동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해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상담이 끝난 것은 아니죠. 항상 상담은 마지막에 추후 팔로우업 서비스라고 했어요. 추후 상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AS를 한다 그러죠. AS, 애프터 서비스. 근데 상담에서는 팔로우업 서비스, 그걸 추후 상담이라고 해요. 상담에서 마지막 종결하고 그 이후, 그동안 이제 모든 어려움을 겪고 해소됐고,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게 다 이제 해결됐다. 그래서 잘 지금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새롭게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실제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옛날 방법으로 회귀할 수 있어요. 부모의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그럴 때 또 상담이 됐지만 몇 달 후에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또 상담한 아이나 또 부모나 아동의 전화를 걸어봐요. 그리고 그 동안의 근황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혹은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지속적인 관심, 배려 그렇게 해서 추후 상담, 팔업 서비스까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추후 상담 기간은 맨 처음에 했던 상담보다는 짧습니다.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또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또다시 해결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아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 이 부분 때문에 추후 상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충분히 이 상담의 과정입니다. 지금 제 아동 상담 과정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사례 개념화랄지 또 앞서서 봤던 그 사례 개념화 이전 단계로서 보자면은 여러분들 그 접수 상담의 목적에서부터 특히 이제 심리 검사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례화시키고 그리고 상담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본 부분은 여러분의 아동 심리 상담사로서 아동 상담 과정이나 또 사례 특히 이제 사례 관리화 등 이런 부분들 사례 개념화 상담 과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함으로써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 있게끔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동 상담 심리사가 아동 심리 상담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과정이어야 되겠고 실제로는 이제 아동 상담의 실체가 어떤 것이 있냐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상담의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